안녕하십니까,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증권사도 모셔가는 VIP의 현실적 주식 조언이라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VIP는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스톡파이터죠. 네. 그렇다면 이 스톡파이터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동안 느꼈던 생각들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여러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담았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누울 자리 보고 하자.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시중의 책들, 전문가들 장기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 실제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장기 투자로 주식 부자가 된 분들이 많지요. 맞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 중요한데요. 제가 안 하라는 말이 아니죠. 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하자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투자는 장기 투자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불리한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계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 시장의 한계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미국처럼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은 뭐죠? 많이 사용하는 화폐를 의미해요. 전 세계 경제에서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이. 원화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위험하거나 뭔가 안 좋아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박살나는 거 항상 경험하시죠?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일단은 원화 자체라는 화폐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불안한 산업 구조죠.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자원이라도 풍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기술을 확보해서 정말 이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 했고, 지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산업 구조 자체는 좀 취약하죠.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대외 환경의 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증시에는 치명적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기 힘든 주주 친화 정책. 정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안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항상 이제 수출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 배당을 많이 하기보다는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축적을 해서 M&A를 한다든지 뭔가 신사업을 도모를 함으로써 자꾸 이제 성장을 이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대비로 이제 현금을 쌓아놓기 때문에 쉽게 주주 친화 정책으로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산업이 안정돼 있고 기업이 안정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고배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국 것처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풍부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이 싫어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재벌 위주로 지금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 중심이죠. 오너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느껴지죠. 어떤 오너의 자녀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지배로 복잡하게 꼬여 있다든지, 자, 이런 식의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한국 시장에 투자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연결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우리 한국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GDP 경제 거의 10위권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GDP는 선진국인데 증시 자체는 아직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증시가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한국 시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파생시장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웩 더 독이라는 현상을 아시나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죠. 이 현물시장이 있으면 뒤에 어떤 파생시장이 커져서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 이후로 전면 개방을 하면서 산업은 수출 위주의 한계성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뭔가 한계의 성장이 있는데 파생시장은 사실 그러니까 돈만 유입이 잘 되면은 시장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고의 파생 금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정치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 자본을 아주 100% 개방한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잘 못 들어가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불안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파생 상품은 바로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한국 시장을 통해서 해칭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이슈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숏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국 시장 또 외화의 유출입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훨씬 크고 안정된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수와 수출이 조금 균형이 잡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파생 시장만큼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현물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파생 시장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들이.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 아주 가끔 삽니다. 그 외로는 다 파생 시장에서 단기로 사고 팔고 하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면 숏으로 다 때려서 폭락을 시켜놓고 아주 저점에서 이제 슬슬 선물을 통해서 지수를 반등시키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또 내리고 이게 바로 파생시장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 다 연결이 되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파생시장이 굉장히 커진 것이고 그거를 잘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개인한테는 무조건적인 불리한 구조죠. 대응을 못합니다. 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숏으로 수익 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숏이 뭐냐면 이제 매도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번다는 자체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롱숏이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이나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이 변동성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기관마저 단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펀드도 많이 가입하고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학개미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직접 자기의 계좌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면 단기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정보의 각축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 플로우를 띄운다든지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죠? 기관 투자자가 주는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이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많은 자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에는 어디 투자했죠? TSMC 투자했죠. 아니, 세계 반도체 최강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까? 버핏이? SK 하이닉스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선택은 TSMC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버핏은 또 대표적인 세계적인 장기 투자자이시죠. 물론 버핏도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ROE가 막 올라갈 때 투자를 했었어요. ROE가 급감할 때 다 팔고 나와버렸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 종목은 없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선은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국인 투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지배구조 환경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경쟁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버핏의 철학과는 맞지 않겠죠. 어쨌든 워렌 버핏 같은 이런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도 한국 주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톡파이터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국내 시장에 국한해서. 자, 첫 번째는요,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웬만하면 빈틈없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의 비전부터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비전까지 거의 CEO만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CEO랑 거의 뭐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회사의 IR 담당자, 뭐 중역들 분들까지도 알 수 있으면 다 알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면 알수록 다 좋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항상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장기 투자는 여윳돈으로. 여러분,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추천받았는데 어때요? 항상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죠. 아니, 분명 그 친구가 오른다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로 변모하죠, 우리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막 50% 막 이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 50%가 돼요. 하필 그때 돈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돈이 필요해요. 어디 써야 돼요, 항상. 그러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주식에 있는 돈을 잘라서 그 돈을 쓰게 되죠. 또 무슨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대금을 받았어요. 이 전세 대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여윳돈은 아니죠. 왜? 필요하니까. 근데 사람들 생각이 이렇겠죠. 이게 설마 2년까지 안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 물리면 2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장기 투자는요, 비중을 실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중을 실고 그 결과물이 성공을 했을 때야 비로소 투자에 성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 그 자신감을 기르려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공부와 어떤 일이 장차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자금을 추가로 하락했을 때 더 보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적어도 안 뺄 수 있는 상황인지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철저한 계획하에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단기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한국 시장에 적합하다. 뭔가 좀 슬픈 말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기 투자는 한국 시장에 좀 적합해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단타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넓은 범위의 섹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엔 저도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직접 사업을 했었으면 더 큰 이익 창출을 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시장하고 어떤 기업이 소통이 부재한다든지,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한 이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더 시장하고 신경 쓸 건데, 주식을 더 부양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제 철학과 맞지 않은 그런 CEO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근데 반면에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산업은 잘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식 투자가 좋죠. 왜냐? 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의 장점이죠. 아주 다양한 섹터를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를 발견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의 섹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또 단타죠. 장기 투자는 내가 이 종목에만 알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한 뭐 공부라든지 기업에 대한 공부만 좀 국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단기 투자는 다릅니다. 단기 투자는 항상 기회를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범위의 섹터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될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몇 사이클 돌면 계속적으로 쌓이면 그 다음 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똑같은 어떤 사이클에서 찾아오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단순하게 뭐 계절성 투자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조류독 가면 매년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동일하게 돌아오는 그런 섹터가 있거든요. 계절 수혜주도 있죠. 뭐 여름 수혜주는 뭐가 오르고 겨울 수혜주는 뭐가 오르고 이런 등등 계속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단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해야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또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와 연결되는 이 중소형주의 밸류 체인들을 공부를 해놓을수록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마주의 향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테마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게 다른 나라에 있나요? 유럽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대통령 인맥과 관련되면 상한가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겁니다. 정치 테마만 골라서 매입을 하는 펀드가 있어요. 큰 자금이 정치 테마에만 골라서 들어와서 매년 그렇게 해먹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정치 테마만 알아도 돈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테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테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각종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테마주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마주는 뭐 장기 투자 하실 겁니까? 아니죠. 다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회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단기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죠. 물가도 높죠. 언제 경기 침체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100% 경기 침체로 나아가죠. 그럼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안 받쳐주면 안 가요. 왜?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니까 돈이 들어와야 뭐 주식이 오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근데 전쟁이 이것만 일어날까요? 과연? 지금 중국과 대만도 굉장히 불안하죠. 또 모릅니다. 어떤 나라와 또 어떤 나라가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요. 지정학적 이슈는 저는 계속 터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장기 투자를 이제 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이 강보 약세장 전략이 뚜렷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시장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세장이 있고요. 보합장이 있고 약세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뚜렷합니다. 강세장은 어떨 때 강세장이죠? 유동성 장세죠. 돈이 많이 풀리는 코로나 시대처럼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까지 돈을 밀어주면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붐업하죠. 근데 이럴 때 우리나라가 제일 강합니다. 대외 환경이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때는 뭐 바이 앤 홀드해도 되죠. 네.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세장일 때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왜? 어떤 종목이든 다 오를 거니까. 여기에서 누가 더 오르냐가 핵심인 거죠. 이때는. 그리고 보합 장세가 있습니다. 지수가 정체되는 장세가 오거든요. 박스권. 뭔가 경제 성장률도 뚜렷하게 뭔가 폭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중간 정도로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저는 앞으로 장세가 보합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무엇인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해결이 되든지 뭐 어떤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침체장까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왜냐면 너무나 22년도에 강한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밸류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보합이냐 아니면은 강세장으로 가느냐 이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면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짧게 저는 온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합장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때 테마 장세가 일어나거든요. 급락만 없으면은 적어도 뭐라도 붙냐면 정치 테마라도 붙어요. 요즘이 그렇거든요. 요즘이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요즘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매기가 붙어요. 이미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총선을 보고 미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시세가 좀 나가고 있어요. 장세가. 스톡파이터 매매일지 주식 한판 대결을 보시면 서현이라는 종목이 제가 한번 매매일지에 올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윤석열 테마주죠. 그런 것처럼
이런 테마 장세와 종목 장세가 박스권에서 일어나요. 새로운 어떤 성장 섹터에서 몇백 프로가 나는 대박 종목들이 또 탄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업장에서 잘 나타나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장이 있겠죠.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뚜렷한 약세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변동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선물 옵션에서 하방을 걸든지요. 아니면 선물 옵션이 자신 없으면 ELW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발생 상품. 이것도 뭐 선물 옵션이 똑같은데 다만 이제 ETF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된 선물 옵션 기능이 있는 그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TF가 있죠. 지수로 구성된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하방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요. 약세장일 때는 이렇게 하방에 걸어서 돈을 벌 수 있어야죠. 그렇거나 약간의 테마가 좀 돌거든요. 약세장 때는. 또 약세장 때도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한정적인 종목에도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을 한정적으로 선별을 통해서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하방에 베팅을 걸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약세장일 때는 또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강보 약세장이 우리나라 장세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단기 투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기본을 익히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은요. 섹터와 종목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속한 섹터와 테마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분류를 잘 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소형주 위주로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카메라 하면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고요. 또 새롭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테마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XR, VR 기기 카메라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죠. 있잖아요. 나무가라는 종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카메라 하면 또 뭐가 계속 나와야 됩니까? 쭉쭉. 뭐 파트론도 나와야 되고, 뭐 업트론텍도 있고요. 캠십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 정도는 어떤 종목을 딱 들었을 때 대충 이게 얼마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가격 역시도 알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공부하라고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제가 뭐 종목을 서치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어떤 정보를 들을 경우도 많거든요. 누가 어떤 종목이 좋대 라고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를 듣는 순간 이런 것들이 쫙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딱 할 수 있죠. 딱 듣는 순간 이 종목이 괜찮네. 그래야 고민하지 않고 바로 분봉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어떤 걸 들었는데 몰라요. 그럼 공부를 해봐야겠죠. 또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고 어떤 뭐 매출이 얼마고 현재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없죠. 기회를 놓치죠. 그 시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섹터 종목을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 지금 어떤 상황에서 딱 종목을 들었을 때 일봉상 위치, 기술적 위치가 대충 이거는 이 정도에 와 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CEO랑 똑같아요. CEO는 모든 걸 다 알지만 결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CEO가 뭐 서류 업무부터 하나하나 다 합니까? 그럼 기업의 총수가 아니죠. 직원이 왜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쭉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종합적인 판단만 CEO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뉴스 뭐 요즘엔 너무 많죠, 여러분. 뉴스도 많고요, 뭐 텔레그램도 많고요, 카카오톡도 많고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판단을 오히려 못하죠.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판단만 제가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을 압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5초 이내에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매매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개념 탑재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PER, PBR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PER이 얼마일 때 싸고 PBR이 1배 미만일 때 이게 싸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식 봉차트 구조, 우리가 흔히 보는 사각형 봉차트 구조가 대충 어떤 건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정배열, 역배열, 골든 크로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개념. 어떤 가격 라인이 있으면 여기가 지지가 되고 저항을 돌파하면 더 높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저항이 왔을 때 팔 수도 있고, 저항을 돌파하면 추가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면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녹아있는 게 차트거든요. 그래서 맞을 확률이 제법 높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이 뭐죠, 여러분? 거래량?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많이 샀으니까 많은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매수 많이 해봐서 알지만 뭔가 오를 게 있는데 당장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량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속임수 몇 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임수도 결국에는 뭐죠? 자기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봤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돈이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은 데쳐서 올려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법 긴 시간 동안 제가 주식 조언을 제가 좀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저는 또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또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